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대출 두 번째 편입니다. 1편에서는 대출이 뭔지, 대출 개념이랑 대출 두 종류, 그 다음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우대금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대출을 받을 때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했었죠. 두 번째 편도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지식들을 채워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할 거예요. 제 영상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지식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식은 신용점수를 높인다 라는 겁니다. 1편에서 대출은 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은행이 직접 신용점수를 평가할까요?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용평가기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엔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KCB랑 나이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하시면 아시죠?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이 업체들은 신용점수를 평가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평가하는 기준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평가를 받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평가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가 신용 거래 형태, 두 번째가 상환 이력, 세 번째가 부채 수준, 네 번째가 거래 기간, 다섯 번째가 비금융 부분을 KCB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비중이 다 달라요. 이 업체마다 비중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뭐 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이 있으시다 하시면 연체가 당연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신용점수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뭐 국민연금 납입한 내역이나 건강보험 납입한 내역들, 이런 것들 내역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용점수가 좋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신용점수 평가를 받으면 되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신용카드 쓰기보다는 통신요금이나 뭐 공과금 이런 것들 납부한 내역을 제시를 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을 써볼 수가 있고, 안 좋은 요소들도 있겠죠. 대출이 연체되면 안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신규 대출이나 대출 건수가 많다 그러면 신용점수 평가 받을 때 불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출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시면 추후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이게 영향을 줘요. 만약에 연체가 여러 건이다, 그리고 대출도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았다,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다 하시면 신용점수 평가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쓰실 때도 뭐 현금 서비스나 이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어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영향을 줄 때도 현금 서비스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연체가 여러 건이 되어 있다 하시면 오래된 연체부터 갚으시는 게 신용점수를 올릴 때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럼 내가 신용점수를 높이는 활동들을 했다 하시면 어떻게 반영시키냐? 나이스는 신용점수 부스터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적혀 있는 것들 보시면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구세청의 소득증명원, 공과금 납부 내역 이런 것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이런 것들 다 떼와서 제출도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서 알아서 그냥 가져오더라고요. KCB는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마이데이터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도 나와 있죠.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신용점수 올리세요 써 있잖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도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용점수를 얘기하면 여기서 오해하시는 점들, 뭐 질문을 하실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신용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옛날에 2010년대 이전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2011년 말, 2012년 이후부터는 이 제도가 변경이 돼서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실 만한 게 재산이 많다. 부자하면은 신용 점수가 높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부자여도 대출이나 이런 연체 관리를 하지 않거나 금융 이력이 없거나 하면 신용 점수가 낮아요. 다시 말해서 부자랑 신용 점수랑은 물론 이제 연관 관계가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이제 연체될 확률이 적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신용카드 발급을 많이 하는 것도 신용 점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당연히 많이 발급하면 여러분이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0,000원이라도 연체가 되면 연체 한 건이 남아버리는 거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점수에 영향은 없지만 신용카드를 막 많이 발급받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네, 정리됐죠? 자, 이렇게 FAQ도 좀 봤고 두 번째 지식으로 넘어갈게요. 대출 이자도 불어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한참 많이 얘기하는 게 예금이랑 적금이랑 다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예금은 그대로 이자를 주는데 적금은 절반만 이자를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금은 불어나는 시간이 1년 그대로 있는데 적금은 첫 달에 넣는 건 12개월, 둘째 달에 넣는 건 11개월 이런 식으로 불이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대출도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냐에 따라서 실제 이자가 달라져요. 예금 2%랑 적금 2%가 가져가는 이자가 다르듯이 대출도 똑같은 2%여도 이자 방식에 따라서 총 이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세 가지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말이 조금 이제 어렵죠. 무슨 상환 막 이렇게 하니까. 상환은 그냥 돈을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원금 균등이냐면 원금들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빌린 원금을 똑같이 개월수로 나눠서 다달이 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결정이 될 때는 남아있는 잔금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1억을 빌려서 10개월 동안 갚는다? 그럼 여기에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이다 하시면 첫 달에는 원금 1,000만 원이랑 1억 원의 이자가 붙고 다음 달에는 원금 또 1,000만 원이랑 동일하죠. 원금 균등이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의 이자가 붙는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원금이 이렇게 동일하고 이자는 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점은 대출 이자 총 이자가 적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나쁜 점은 첫 달에 대출 이자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당연히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첫 달에 원금이랑 이자가 좀 많으면 불편할 수 있죠. 쓰실 때. 그리고 이렇게 다달이 나가는 금액들이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이 얘기는 원리,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가 똑같이 분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에다가 이자가 다 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랑 이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균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원금 균등보다는 총 이자가 약간 더 많아지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으니까 관리하시기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이자만 계속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초기 대출 이자는 적죠. 원금 균등은 초기 대출이 이제 컸었지만 이 만기 일시 상환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자만 갚다 보니까 좀 적어져요.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전체 이자로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출 1억을 12개월 동안 3% 금리로 빌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 방식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는 부담해야 되는 총 이자가 한 162만 원 정도가 나오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163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는 300만 원이 나옵니다. 꽤 커졌죠, 차이가. 이게 예금이랑 적금 이자가 절반 차이 나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이해 안 되시면은 제 전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이런 좀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다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할 때 방식에 따라서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원금 균등 상환은 가장 이자가 적어요. 대신 다달이 나가는 돈이 똑같지가 않아서 관리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첫 달에 나가는 돈이 좀 많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달 나가는 돈이 일정해요. 다만 원금 균등 상환보다 조금 더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제가 이제 1억 원 1년짜리 예시를 들어서 차이가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막 30년 만기, 40년 만기, 그 다음 금액도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을 받고 나서는 이 대출 갚기까지는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은 적어요. 그치만 총 이자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두 가지 지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신용 점수를 높이는 게 좋다. 두 번째가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을 본인한테 맞게 선택하셔라. 이렇게 두 가지 정리되셨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계신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신용점수를 높이셨을 거예요. 1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금리들이 합쳐져서 최종 결정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바뀐다든지 진급을 해서 소득이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은행이 나를 더 믿을 만한 상황이 됐다 싶으시면 금리나 요구권이란 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은행 앱에서도 금리나 요구권이란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금리나 요구권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복지성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복지성 대출은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뭐 1%, 2%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개인상품 탭에 들어오셔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나 싶으시면은 눌러보세요. 중소기업에 다니신다? 중소기업 써있는 거 눌러보세요. 청년이다? 청년 써있는 거 눌러보세요.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써있는 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는데 진짜 10초도 안 들어요.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눌러보세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혜택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들이 있어요. 뭐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산이 뭐 3억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고 된다 싶으시면은 은행 상담 받을 때 이런 얘기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대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쭉 말씀을 드렸어요. 뭐 DSR, LTV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대출 이자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영상을 가져와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대출은 은행원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는 그 은행의 이 본부에 있는 심사역마다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다니셔서 이 회사랑 연결돼 있는 은행이 있다. 혹은 뭐 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여기랑 연결돼 있다. 하시는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게 대부분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유리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발품을 팔아보고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제 지점들에서도 프로모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들마다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왜 기획을 했냐면 이 대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면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고 더 이상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 입장에서도 그것만 알아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담을 가서 대출 이자 방식은 뭔가요? 금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뭐 해주시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뭐 신혼부부 대출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 뭐 청년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해당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출이라는 영상들을 기획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뭐 대출 이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은행원을 하실 게 아니니까 뭐 디테일하게 막 계산까지 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은행에 가서 전산으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계시면 상담을 받으실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략적이지만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금리나 요구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금리 낮아졌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는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대출 관련은 그렇고 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도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